님들 이거 들어봤어?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주식 배당금을 받았대.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 3,200원이야. 커피 한 잔도 못 사는 돈이야. 근데 그 사람이 그 3,200원을 받은 날 이렇게 말했대. 나 오늘 내 인생이 바뀐 것 같아. 주변에서 다 웃었어. 3,200원 받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게 말이 돼? 근데 있잖아. 그 사람 말이 맞아. 진짜로 맞아. 3,200원이 바꾼 게 아니야. 3,200원이 그 사람 뇌의 작동 방식 자체를 바꾼 거야. 그리고 그 뇌의 변화가 5년 뒤 그 사람의 자산 수준을 월급만 받던 친구들과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려놓아. 오늘 그 메커니즘을 완전히 분해해 줄게. 왜 첫 번째 패시브 인컴이 금액과 무관하게 사람의 재무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는지, 왜 월급만 받는 사람과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같은 돈을 보면서도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리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자산 격차로 이어지는지. 이건 단순히 투자해라, 배당주 사라는 얘기가 아니야. 뇌과학과 행동경제학이 밝혀낸 훨씬 깊은 얘기야. 그리고 이걸 알면 지금 당장 얼마를 버느냐와 상관없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져. 집중해봐. 지금부터 시작할게. 먼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근본적인 차이부터 이해해야 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하나야. 시간을 팔아서 돈을 받아.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해. 그게 월급이야. 내가 시간을 쓰지 않으면 돈이 안 생겨. 이걸 경제학에서 노동소득이라고 해. 패시브 인컴은 달라.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밥 먹는 동안에도, 휴가 중에도 돈이 들어와. 내 시간과 돈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야. 이 차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경제학의 시간 가격이라는 개념이 있어. 노동소득 구조에서 내 일시간의 가치는 내 시급으로 고정돼 있어. 월급 400만원, 한 달 180시간 일한다고 치면 내 일시간은 약 22,000원이야. 이 숫자가 올라가려면 승진하거나 이직하거나 더 오래 일해야 해. 구조가 선형이야. 근데 자본소득은 달라. 자본소득 구조에서는 내 일시간의 가치에 상한선이 없어. 내가 잠자는 일시간 동안 배당이 쌓이고 주가가 오르고 임대료가 들어와. 내 시간이 나한테도 있고 돈도 나한테 일하고 있는 거야. 이 두 구조의 차이가 단순히 돈의 차이가 아니야. 세계관의 차이야. 그리고 이 세계관의 차이가 모든 재무적 의사결정을 다르게 만들어.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 한국에서 월급만 받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압도적으로 많아.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이 중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 전체 중 얼마나 될까? 충격적으로 적어. 왜 이렇게 됐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는 교육 시스템이야. 학교에서 1에서 2년 동안 뭘 가르쳐?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법을 가르쳐.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아. 여기서 끝이야. 자본소득이 뭔지, 배당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복리가 왜 무서운지 가르치지 않아. 1에서 2년 동안 노동자로 사는 법만 배우는 거야. 두 번째는 문화야. 한국 사회에서 주식한다는 말이 어떻게 들려? 도박한다는 느낌이 있잖아. 걔 주식하다가 망했대라는 말은 있어도 걔 주식으로 배당받으면서 잘 산다는 말은 잘 안 들리거든. 패시브 인컴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위험하다는 편견이 문화적으로 깔려 있어. 세 번째는 진짜로 몰라서야.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 뭘 사야 하는지,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이 기본 정보가 없으니까 시작을 못하는 거야.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게 뭔지 알아? 세 번째야. 왜냐면 교육은 내가 스스로 찾아볼 수 있고 문화는 내가 무시하면 되는데 진짜 몰라서 뭐 시작하는 건 정보가 없으면 영원히 제자리야. 이제 뇌과학으로 들어가자. 첫 번째 패시브 인컴을 받았을 때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뇌에 도파민 회로라는 게 있어. 이게 보상 경험과 직접 연결돼 있어. 밥 먹을 때, 운동할 때, 목표를 달성했을 때 도파민이 나와. 그리고 도파민이 나왔을 때 경험한 행동을 뇌가 기억해서 더 하고 싶게 만들어. 월급이 들어올 때도 도파민이 나와. 근데 이 도파민의 특성이 뭐냐면 예측 가능한 보상에는 반응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야. 매달 25일에 월급이 들어오는 게 10년째 반복되면 그 도파민 반응이 처음보다 훨씬 약해져. 그냥 당연한 일이 되는 거야. 근데 처음으로 배당금이 들어왔을 때는 달라. 이게 예상치 못한 보상이야. 내가 자고 있는 동안 들어온 돈이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생긴 돈이야. 이 예상 밖의 보상에 뇌의 도파민 반응이 훨씬 강하게 터져. 그리고 이 강한 도파민 반응이 기억으로 저장돼.
아, 이렇게 하면 이런 보상이 온다는 회로가 뇌에 새겨지는 거야. 3,200원 배당금을 받은 사람이 인생이 바뀐 것 같다고 한 게 과장이 아니야. 뇌의 회로가 실제로 새로운 연결을 만든 거야. 그 연결이 이후에 재무 행동을 바꾸는 거야. 이걸 행동경제학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이 설명한 두 가지 사고 시스템이 있어. 시스템 1과 시스템 2야. 시스템 1은 빠르고 자동적이고 직관적인 사고야. 의식하지 않고 작동해. 자전거 타기, 뜨거운 걸 만졌을 때 손 빼기, 가격 보고 비싸다 싸다 판단하기. 이게 전부 시스템 1이야. 시스템 2는 느리고 의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야. 17 곱하기 24를 계산하거나 복잡한 계약서를 읽거나 투자 판단을 내릴 때 작동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 문제가 뭔지 알아? 우리가 돈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대부분 시스템 1로 작동한다는 거야. 장을 볼 때 가격 보고 비싸다 싸다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충동 구매를 하고 카드를 긁는 것들이 다 시스템 1이야. 월급만 받는 사람의 시스템 1에는 어떤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까? 돈은 일해서 버는 거다. 일하지 않으면 돈이 없다. 지금 쓰고 나중에 더 벌면 된다. 이 프레임이 시스템 1에 박혀 있어. 근데 패시브 인컴을 경험한 사람의 시스템 1에는 다른 정보가 저장돼 있어. 돈이 돈을 번다. 지금 쓰는 이 돈은 기회비용이 있다. 이 돈이 투자되면 나중에 얼마가 되는지 자동으로 계산이 돼. 이게 시스템 1에 내장되어 있는 거야.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야. 왜냐면 시스템 1은 무의식으로 작동하거든. 의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렌즈로 돈을 보게 되는 거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차이가 생기는지 보여줄게. 카페 앞에 서 있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6,000원이야. 월급만 받는 사람의 시스템 1은 어떻게 작동해? 6,000원이면 괜찮네. 마시자. 아니면 좀 비싸네. 근데 마시고 싶으니까. 이 정도야. 패시브 인컴을 경험한 사람의 시스템 1은 어떻게 작동해? 6,000원을 쓰면 6,000원이 사라지는데 이 6,000원을 투자 계좌에 넣으면 30년 뒤에 얼마가 되지? 이 계산이 자동으로 돌아가. 무의식으로. 이게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게 커피 하나에 30년 복리 계산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사고 구조를 갖게 됐다는 거야. 그 사고 구조가 커피 하나에 적용되면 큰 차이가 없어. 근데 집 살 때, 차 살 때, 회사 그만둘지 말지 결정할 때 적용되면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어가. 이번엔 자아 정체성의 변화를 얘기해야 해. 이게 진짜 핵심이야.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야. 이 정체성이 행동을 결정해. 자신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정의한 사람은 운동하기 싫어도 건강한 사람은 운동해야 해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작동해. 자신을 독서하는 사람으로 정의한 사람은 바쁜 날에도 10분 읽으려고 노력해. 월급만 받는 사람의 재무적 정체성이 뭔지 알아? 나는 직장인이다. 나는 월급 받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 안에서 소비나 저축은 있지만 투자는 낯선 개념이야. 나는 투자하는 사람이 정체성에 없어. 근데 첫 번째 배당금을 받은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해. 나는 배당을 받는 사람이다. 이 한 문장이 정체성에 새겨지는 거야. 금액이 3,200원이어도 상관없어. 처음으로 배당을 받는 사람이 된 거야. 이 정체성의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이후에 재무 행동이 이 정체성에 맞춰 정렬되기 시작하거든. 나는 배당을 받는 사람이니까 다음 달에 더 사야지. 나는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이 소비가 정말 필요한지 한번 더 생각해보자. 나는 자본소득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 포트폴리오를 더 키워야지. 이 정체성 기반의 행동 변화가 수년에 걸쳐 자산을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려놓는 거야. 여기서 두 사람을 등장시킬게. 이름은 김노동과 이자본이야. 둘 다 32살이야. 둘 다 월급 350만 원을 받아. 둘 다 서울에 살고 둘 다 비슷한 생활비를 써. 차이가 딱 하나 있어. 이자본 씨는 3년 전에 처음으로 배당주 ETF를 월 10만 원씩 적립하기 시작했어. 3년이 지난 지금 이자본 씨 계좌에는 약 380만 원이 쌓여 있어. 작년에 처음으로 배당금을 받았어. 금액은 약 1만 8천 원이었어. 1만 8천 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근데 그 1만 8천 원이 이자본 씨한테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봐봐. 이자본 씨가 그 다음 달에 어떻게 했어? 월 10만 원이던 투자금을 15만 원으로 올렸어. 왜? 저게 자동으로 들어왔잖아. 더 쌓으면 더 많이 들어오겠다는 게 눈으로 확인됐거든. 그리고 이자본 씨의 소비 패턴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 전에는 충동 구매를 자주 했어. 근데 배당금을 받은 이후부터 충동 구매를 하려고 할 때
이 돈을 투자 계좌에 넣으면 매년 이만큼씩 더 들어오겠다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올랐어. 충동 구매의 빈도가 줄어들었어. 의지로 참은 게 아니야. 뇌의 계산 방식이 바뀐 거야. 김노동 씨는 어때? 똑같이 3년을 보냈어. 월급 받고 쓰고 조금 저축하고. 정기예금이 좀 있어. 근데 배당이 뭔지, 복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몸으로 경험한 적이 없어. 3년 뒤 이자본 씨와 김노동 씨가 같은 회식 자리에 앉았어. 이자본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자기 계좌를 봤어. 배당금이 또 들어와 있어. 이번엔 약 26,000원이야. 1년 전보다 많아졌어. 이자본 씨가 보이지 않게 작게 웃어. 김노동 씨는 그 옆에서 월급 25일에 들어왔다는 카카오페이 알림을 봐. 똑같은 금액, 똑같은 날짜. 10년째 반복되는 그 알림. 3년의 차이가 지금 이 순간은 크지 않아. 근데 이 차이가 10년, 20년이 쌓이면 어떻게 될지는 복리 수학이 증명해줘. 이제 왜 금액이 작아도 되는지 수학적으로 증명해줄게. 많은 사람들이 나는 투자할 돈이 없어라고 해. 근데 그 말에 뒤에 생략된 숫자가 있어. 투자할 만큼 충분한 돈이 없어. 이게 진짜야. 얼마가 있어야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해?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 생각 자체가 틀린 전제야. 국내 주요 증권사에서 ETF를 매수할 때 최소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 1주야. 그 1주의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다른데 국내 상장된 S&P 500 추종 ETF 중에는 1만원대 초반에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달러로 따지면 10달러도 안 되는 거야. 1만원을 투자하면 배당이 얼마나 나와? 솔직히 말할게. 처음엔 아주 작아. 1만원짜리 배당주에서 나오는 배당이 분기에 몇십원에서 몇백원 수준이야. 그게 통장에 찍히는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숫자가 통장에 찍히는 경험 자체가 뇌를 바꾸는 거야. 그 경험이 나는 배당받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 1만원이 매달 1만원씩 쌓이면 어떻게 돼? 1년에 1에서 2만원이야. 5년에 60만원이야. 근데 복리 수익률이 붙으면 실제로는 그보다 많아져.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매달 조금씩 배당이 들어와. 그 배당을 재투자하면 복리가 더 빠르게 굴러가. 10만원으로 시작해서 매달 10만원씩 추가 매수하면 30년 뒤에 얼마가 될까? 역사적 연평균 10% 수익률 기준으로 약 2억 2천만원이야. 월 10만원, 편의점 알바, 이틀치가 30년 뒤에 2억 2천만원이 되는 거야. 이게 숫자가 아니야. 이게 시작의 이유야. 첫 번째 소득이 왜 특별한지 심리학 연구로 더 파고들어 볼게.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 연구한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개념이 있어. 원래 실험은 개한테 피할 수 없는 충격을 반복적으로 줬어. 아무리 해도 충격을 피할 수 없다는 걸. 학습한 개는 나중에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피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어. 무력함이 학습된 거야. 사람도 똑같아. 월급만 받으면서 아무리 열심히 저축해도 자산이 제자리인 경험이 반복되면 뭘 학습해? 내 노력으로는 재정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무력감이야. 이 무력감이 재무행동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 어차피 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첫 번째 배당금이 들어오는 순간 이 무력감이 깨져. 아, 이게 되는구나. 내가 한 행동이 돈을 만들어냈구나. 이 경험이 학습된 무력감을 역전시켜. 재무행동에 대한 효능감이 생기는 거야. 효능감이 생기면 어떻게 돼? 더 많이 하려고 해. 이번엔 배당주만이 아니라 ETF도 알아보고 연금저축도 알아보고 ISA도 알아봐. 정보를 찾기 시작해. 왜냐면 이게 되는 거구나라는 경험이 있으니까. 반면에 월급만 받는 사람은 이 효능감 경험이 없어. 그래서 새로운 재무행동을 시작하는 에너지가 낮아. 어차피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라는 선입견이 앞서는 거야. 이번엔 소유효과를 얘기해야 해. 행동경제학에서 소유효과는 내가 이미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는 심리가 그것을 얻으려는 심리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야. 똑같은 1만원이어도 내가 이미 가진 1만원을 잃는 것이 아직 없는 1만원을 얻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훨씬 크게 느껴져. 이게 소유효과야. 이게 패시브 인컴과 어떻게 연결되냐고? 처음 배당금을 받은 이후 그 배당을 만들어내는 자산이 내 포트폴리오에 있어. 이게 이제 내 것이 된 거야. 이 자산을 지키려는 소유효과가 작동하기 시작해. 그래서 배당주를 한번 산 사람은 시장이 흔들려도 그냥 팔지를 못해. 왜냐면 팔면 그 배당 수입이 사라지거든. 이 소유효과가 오히려 장기 투자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줘. 반면에 배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주식을 사면 어때? 주가가 5% 떨어지면 공포에 팔아버려. 왜냐면 이 자산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냥 숫자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야. 떨어지면 파는 게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거야. 배당을 경험한 사람은 주가가 5% 떨어져도 배당은 계속 들어오잖아라고 생각해. 소유 효과와 배당 경험이 합쳐져서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가 되는 거야. 지금까지 뇌의 변화를 얘기했어. 이번엔 실제 재무 의사 결정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줄게. 같은 상황에서 월급만 받는 사람과 패시브 인컴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결정을 내리는지. 상황 하나. 보너스를 받았어. 월급만 받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뭐 보너스다. 그동안 참았던 거 사야지. 여행도 한번 가야지. 이 생각이 먼저 나와. 패시브 인컴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이걸 투자 계좌에 추가로 넣으면 배당이 얼마나 올라가지? 이 계산이 자동으로 떠올라. 그리고 나서 소비를 어느 정도 할지 결정해. 순서가 바뀐 거야. 상황 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왔어. 월급만 받는 사람한테 이 상황은 공포야. 다음 달부터 수입이 없다. 어떻게 살지? 선택지가 좁아. 빨리 새 직장을 찾아야 해. 불리한 조건이어도 받아들여야 할 수 있어. 패시브 인컴이 있는 사람한테 이 상황은 달라. 배당 수입이 월 50만 원이니까 당장 급하지는 않아. 좀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기다릴 수 있어. 선택지가 넓어져. 불리한 조건을 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 이걸 경제학에서 협상 레버리지라고 해. 패시브 인컴이 있으면 협상에서 나는 지금 당장 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어라는 레버리지가 생기는 거야. 이 레버리지가 인생의 큰 결정들에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줘. 상황 셋. 목돈이 생겼어. 1천만 원. 월급만 받는 사람 예금에 넣어야지. 안전하게. 또는 차 바꿔야 하는데 이걸로 해야겠다. 패시브 인컴을 경험한 사람 이 1천만 원을 어떻게 배치하면 매달 들어오는 배당이 얼마나 늘어나지? 이 질문이 자동으로 나와. 그리고 나서 소비나 예금 배분을 결정해. 같은 1천만 원인데 의사결정 프레임이 완전히 달라. 이번엔 수면 중 소득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안정감을 얘기해볼게. 심리학에서 심리적 안전 자산이라는 개념이 있어. 위협이 됐을 때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이야. 월급만 받는 사람한테 심리적 안전 자산이 뭐야? 예금이야.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야. 근데 이 예금은 줄어들기만 해. 쓸수록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소비를 했을 때 불안이 올라오는 이유가 있어. 안전 자산이 줄어드는 거거든. 패시브 인컴이 있는 사람한테 심리적 안전 자산이 뭐야? 통장 잔고도 있지만 매달 들어오는 배당 수익이야. 이건 줄지 않아. 오히려 재투자할수록 늘어나. 이 사람들이 과소비를 해도 불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가 있어. 어차피 다음 달에 배당이 들어오잖아라는 심리적 완충이 작동하거든. 이 차이가 멘탈에 엄청난 영향을 줘. 월급만 받는 사람이 경기 불황 뉴스를 보면 어때? 극도로 불안해. 회사가 흔들리면 나의 전부가 흔들리는 거니까. 패시브 인컴이 있는 사람이 경기 불황 뉴스를 보면 어때? 긴장하지만 패닉은 아니야. 배당이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제로가 되지는 않잖아라는 계산이 가능하거든. 이 멘탈의 차이가 불황 때 실제로 자산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불황을 기회로 인식할 수 있고 불안한 사람이 그냥 공포로 인식하는 거야. 자, 이제 진짜 실용적인 얘기를 해야 해. 어떻게 첫 번째 패시브 인컴을 만들 수 있어? 여기서 명확하게 해야 할 게 있어. 패시브 인컴의 종류가 여러 가지야. 배당 소득, 이자 소득, 임대 소득, 저작권 소득, 디지털 콘텐츠 소득. 이 중에서 오늘 집중할 건 지금 당장 가장 진입 장벽이 낮은 것들이야. 임대 소득부터 떼어놓자. 이건 처음 시작하기에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 수억 원이 필요해. 지금 논해야. 저작권이나 디지털 콘텐츠는 초기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해.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이게 패시브 인컴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 지금 당장 가장 빠르게 첫 번째 경험을 만들 수 있는 건 두 가지야. 배당주 ETF와 CMA 이자야. CMA 얘기부터 하자. CMA가 뭔지 알아? 종합자산관리계좌야. 일반 보통예금 통장과 비슷하게 쓸 수 있는데 여기에 돈을 넣어두면 하루하루 이자가 쌓여. 지금 금리 환경에서 연 34% 수준의 이자를 1단위로 받을 수 있어. 이게 왜 첫 번째 패시브 인컴 경험으로 좋냐면 당장 내일부터 이자가 들어오거든. 오늘 CMA 계좌에 100만 원을 넣으면 내일 당장 이자가 몇 원씩 쌓여. 착더라도 어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자가 생겼네라는 경험이 시작되는 거야. CMA를 개설하는 건 증권사 앱 하나로 10분이면 돼.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어디든 상관없어. 앱 깔고 계좌 개설하고 자동 이체 설정하면 끝이야. 이제 배당 ETF로 넘어가자. 배당 ETF가 뭔지 먼저 설명할게. ETF는 상장 지수 펀드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야. 배당 ETF는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을 묶어서 만든 ETF야. 왜 배당 ETF가 좋냐고? 하나의 주식을 사면 그 회사가 망하면 배당이 사라져. 근데 ETF는 수십 개, 수백 개의 회사를 한 번에 사는 거야. 그중 한두 개가 배당을 줄여도 다른 회사들이 보완해줘.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배당 관련 ETF를 예시로 들면 국내에 상장된 미국 고배당 ETF나 글로벌 배당 성장 ETF들이 있어. 이런 상품들이 분기마다 또는 매달 배당을 줘. 근데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떤 ETF를 사느냐가 아니야. 일단 사서 배당을 경험하는 것 자체야. 처음엔 어떤 배당 ETF든 상관없어. 일단 사봐. 그리고 분기마다 또는 매달 배당이 들어오는 경험을 해봐. 그 경험이 뇌를 바꾸는 거야. 첫 번째 배당을 경험한 이후 어떤 행동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 보통 이런 순서야. 첫 번째 배당이 들어오면 재투자를 해. 배당을 받았으면 그 배당으로 또 같은 ETF를 사는 거야. 처음엔 금액이 너무 작아서 일주도 못 살 수 있어. 근데 모아서 사면 돼. 이 재투자 행동이 복리를 극대화해. 이때 배당 재투자의 위력이 뭔지 알아? 원금에서만 배당이 나오는 게 아니야. 배당으로 산 주식에서도 배당이 나와. 그 배당으로 또 주식을 사면 거기서 또 배당이 나와. 이게 복리야.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야. 배당에 배당이 붙는 거야. 처음엔 눈덩이가 작아. 근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눈덩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왜냐면 커진 눈덩이가 더 많은 눈을 붙이거든. 30만원으로 배당 ETF를 시작해서 매달 30만원씩 추가 매수하고 배당을 전부 재투자한다고 치자. 연평균 8% 수익률 기준으로 30년 뒤에 어떻게 돼? 원금 총 납입액은 1억 800만원이야. 근데 계좌 잔고는 약 4억 5천만원이야. 원금보다 3억 6천만원이 더 생긴 거야. 그중 상당 부분이 배당 재투자의 복리 효과야. 이제 패시브 인컴이 생긴 이후에 나타나는 생각의 변화를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볼게. 경제학의 기준점 효과라는 개념이 있어. 어떤 숫자를 기준점으로 갖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야. 월급만 받는 사람의 재무적 기준점이 뭔지 알아? 이번 달 월급이야. 이번 달 월급이 350만원이다. 여기서 생활비 빼고 저축하자. 이게 전부야. 패시브 인컴이 있는 사람의 기준점이 달라. 월급 350만원에 배당 5만원이 더 있어. 이 기준점이 다르면 소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 이 지출이 매월 355만원 소득에서 얼마나 되는 비중이지? 라는 계산을 하게 돼.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점이 생겨. 내 포트폴리오에서 매달 얼마의 배당이 나오는가. 이 숫자가 점점 올라가는 걸 추적하기 시작해. 지난달 5만원이었는데 이번 달 5만 2천원이야. 이 작은 증가가 동기부여가 돼. 더 빨리 올리고 싶어져. 이게 게이머야.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 수치 자체를 올리는 게 목표가 되는 거야. 게임에서 레벨업하는 것처럼. 이 심리가 장기 투자를 지속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야.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드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주식이 떨어지면 어떡해? 이 질문에 직접 답해줄게. 배당 투자와 주가 변동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해. 주가가 10% 떨어졌어. 근데 배당은 그대로야. 어떻게 돼? 실제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야. 주가가 떨어졌다는 건 같은 배당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뜻이거든.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야. 배당 투자의 핵심은 주가 변동이 아니야. 배당이 지속적으로 나오느냐야. 그리고 우량 ETF의 경우 구성 종목들이 다 날아가지 않는 이상 배당이 영원히 되지는 않아. 물론 불황에 배당이 줄어들 수 있어. 2020년 코로나 때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삭감했어. 근데 그때도 많은 배당주들이 배당을 유지했고 이후에 회복됐어. 단기 주가 변동을 신경 쓰지 않고 배당 흐름을 신경 쓰는 투자 방식, 이게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구조야. 이번엔 앵커링의 새로운 국면을 얘기할게. 앞에서 앵커링 효과를 얘기했는데 이번엔 긍정적인 앵커링이야. 배당금을 처음 받으면 그 금액이 앵커가 돼. 처음에 분기 배당이 1만 8천원이었어. 이 숫자가 앵커가 돼. 그 다음 분기에 1만 9,500원이 들어오면 어때? 올랐다는 기쁨이 생겨. 그 다음 분기에 혹시 주가 하락으로
배당이 조금 줄어서 17,000원이 되면 원래 18,000원이었는데 줄었다는 느낌이 와. 이게 투자를 포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올리고 싶다는 동기를 만들어. 이 앵커링이 배당 금액을 계속 높이려는 행동으로 연결돼. 더 많이 투자하고 재투자를 더 철저히 하고 배당 수익률이 좋은 상품을 공부하기 시작해. 이 모든 행동 변화가 뇌에 새겨진 첫 번째 배당 경험에서 출발한 거야. 이번엔 시간 프레임의 변화를 얘기할게. 월급만 받는 사람의 시간 프레임이 뭐야? 월 단위야. 이번 달 월급이 들어왔고 이번 달 얼마를 쓸 수 있고 다음 달 월급이 얼마 들어올 거고 1년 이상의 재무 계획이 실감나지 않아. 왜냐면 나한테 의미 있는 재무 단위가 월이거든. 패시브 인컴을 경험한 사람의 시간 프레임이 달라져. 분기가 생겨. 다음 분기 배당이 얼마일까? 연간 프레임이 생겨. 올해 배당 수입 합계가 얼마지? 그리고 10년 프레임이 생겨. 10년 뒤에 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돼 있을까? 이 장기 시간 프레임이 장기 계획을 가능하게 해. 단기 시간 프레임으로만 사는 사람은 장기 계획이 추상적이야. 막연해. 실감이 안 나. 근데 배당이 분기마다 들어오고 그 숫자가 내 계좌에 실제로 쌓이는 걸 경험하면 10년 뒤 배당 총액이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라 실감나는 미래가 돼. 이 시간 프레임의 확장이 재무 의사결정을 장기 관점으로 바꿔. 지금 이거 사면 만족스럽지만 이 돈으로 배당주 하나? 더 사면 30년 뒤에 얼마가 돼 있을까라는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야. 지금까지 많은 걸 얘기했어. 이제 실행으로 가야 해.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첫 번째 패시브 인컴 경험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순서를 줄게. 첫 번째 단계는 증권사 앱 설치야. 미래에셋, 키움, 신한투자증권, KB증권 어디든 상관없어. 일단 앱 하나를 깔아. 두 번째 단계는 CMA 계좌 개설이야. 앱 안에서 5분이면 돼. 개설하고 나서 지금 당장 쓸 일 없는 여유 자금을 얼마든 넣어봐. 1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상관없어. 내일부터 이자가 들어오기 시작해. 세 번째 단계는 최소 1주에 배당 ETF를 매수해봐. 국내에 상장된 배당 관련 ETF를 검색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1주를 사봐. 분기에 배당이 들어오는 ETF를 골라. 네 번째 단계는 자동 매수 설정이야.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그 ETF를 사도록 설정해. 내 의지를 믿지 말고 시스템이 하게 만들어. 다섯 번째 단계는 기다림이야. 다음 배당 지급일까지 기다려. 배당이 들어오는 날 그 알림을 봐. 그 경험이 뇌를 바꾸는 시작이야. 한 가지 더 말해야 해. 절세 계좌를 활용해야 한다는 거야. 배당 소득에 세금이 붙어. 15.4%야. 배당이 1만원 들어오면 1,540원은 세금으로 나가. 이게 장기적으로 쌓이면 상당한 금액이야. 근데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를 활용하면 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어. 연금저축계좌 안에서 배당 ETF를 사면 배당에 대한 세금이 나중으로 미뤄져. 그 세금이 나중으로 미뤄지는 동안 그 돈이 복리로 굴러가는 거야.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율도 낮아. 이게 과세 이연이야. ISA 계좌 안에서는 연 200만원까지 배당 수익이 비과세야. 그 이상은 9.9% 분리과세야. 일반 계좌의 15.4%보다 훨씬 낮아. 같은 배당을 받아도 어느 계좌에서 받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져. 30년 동안 이 차이가 쌓이면 수천만원 차이가 나. 그러니까 순서는 이거야. 연금저축계좌 만들고 배당 ETF 넣기. ISA 계좌 만들고 배당 ETF 넣기. 그리고 남은 여유자금은 일반 계좌에서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를 먼저 채우는 게 원칙이야. 이건 공부가 아니야. 생존 기술이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게. 오늘 내가 말한 뇌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 기준점의 변화, 시간 프레임의 변화.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야? 첫 번째 패시브 인컴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야. 3,200원이어도 돼. 18,000원이어도 돼. CMA 이자 500원이어도 돼.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자는 동안 돈이 생겼다는 첫 번째 경험이 중요한 거야.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재테크 영상을 많이 봐도 월급만 받는 사람의 뇌로 계속 살아. 왜냐면 뇌를 바꾸는 건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거든.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자연스럽게 따라와. 더 알고 싶어지고 더 하고 싶어지고 더 키우고 싶어져. 뇌가 그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하거든. 월급만 받는 사람과 패시브 인컴이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알아? 시작한 것과 시작하지 않은 것의 차이야. 지식의 차이가 아니야. 자본의 차이가 아니야. 시작의 차이야.
지금 이 영상이 끝나고 10분 안에 스마트폰 켜서 증권사 앱 하나를 깔아봐. 오늘 당장 CMA 계좌 개설해봐. 거기에 10만원, 5만원, 아니면 1만원이라도 넣어봐. 내일 아침에 이자가 몇 원 찍혀 있을 거야. 그 몇 원이 여러분의 뇌를 바꾸는 시작이야. 그리고 5년 뒤, 10년 뒤에 오늘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야. 그때 시작하길 진짜 잘했다. 나는 그걸 확신해.